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로부터 광에서 인심난다란 말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도 있었죠. 둘 다 속담인데 또 몇 년 전에는 꽤나 유명한 그런 광고였죠. 정초부터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제발이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제대로 쓰는 것,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근세사를 통틀어서 성공한 부자,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살다가 그 돈을 부를 제대로 썼다라고 평가되는 인물 중에 보면은 학교를 세운 인물들이 좀 있죠. 그 중에서도 인촌 김성수, 이분이야말로 그런 부분의 대명사 격을 알려주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방응모 연세대학교의 지금 재단을 많이 맡고 있죠. 조선일보에 를 인수하고 금광을 통해서 부자가 됐었던 방응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부터는 인촌 김성수, 이분은 또 고려대학교와 관계가 있죠.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박한영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응모 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었죠. 삼회 거쳐갖고. 네네. 네. 아마도 이렇게 대중적인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얘기된 것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제 방응모 김성수 할 때는 이제 친일 행적만 단편적으로 나왔었죠. 네. 인터넷을 찾아봐. 근데 그렇죠. 어떻게든 그가 성장 경로들 또 이런 다양한 것을 본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구체적인 친일했던 증거 자료라고 할까요? 좀 민망합니다만은. 근데 직접 또 우리가 시청자로 해야 되겠죠. 청취자가 아니라. 또 직접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또 김성수로 또 이어가 보는 거죠. 조선과 동아는 양대 민족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자기들끼리는 언론계의 맞수, 또 일제강점기 민족 언론의 쌍두마차.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친일의 쌍두마차로 다루고 있는 그런 격이겠죠? 요즘은 이제 조중동 하면 트로이카 삼두마차죠. 오늘 방송은 호흡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노골적으로 원고를 좀 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호남 대지주 출신, 언론인, 교육가, 해방 후에는 한민당, 한국민주당의 약자죠. 한민당 당수로 이승만과 손을 잡아서 제1공화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부통령까지 지낸 그런 정치인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몇 비중 있는 그런 인물이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참 비중이 높아요. 근데 김성수 개인만이 아니고 또 그가 관계했던 조직들, 이 단위도 한국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고려대학교, 자칭 민족의 대학이라고 합니다만 어찌됐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 고려대학교 같으면 어쨌든 1960년 4월 18 대무라 그러죠. 보통 4.19를 이야기하지만 고려대학교는 4.18 하루 먼저 이제 일어났다 해서 4.18한데, 그래서 4.19의 도화선으로서 역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꽤 학생운동의 또 상징이기도 했었죠. 대무만년 학교의 대명사 아닙니까?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뭐 일제시대 때 민족 언론으로 치장되었고, 네. 예, 그 다음에 했지만 또 해방 직후에는 그 언젠가 다뤄본 것 같기도 한데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네. 작위적 오보, 네. 즉 신탁 통치는 소련이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방 직후에 뭐냐면 그 대결 구도를 친일이냐 네. 항일이냐 민주냐 파쇼냐 민주냐 이 대결을 좌우로 또는 신탁이냐 반탁이냐 몰아내는 결정적인 예. 분단의 커다란 요인에 한 작용을 했던 언론이죠. 물론 또 70년대에는 또 박정희 독재에 저항했던 언론인들이 꽤 있었어요. 네. 동아일보에. 그래서 동아일보 광고 순환 사태라고 있었죠. 백지 광고. 예. 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에 또 수구 언론의 대명사가 되었고, 예, 또 한편으로 경성방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김성방직은 김성수라기보다 그의 동생 김연수. 연수. 예, 예. 네. 김성수, 김연수 형제 유명한 그렇죠. 기업가이기도 예, 했습니다만. 현재 친일이기도 한데, 예. 그래도 보면은 예, 네. 아니, 경성방직 자체가 네. 민족 기업으로 사실 다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 실제 그런 논문들이 쭉 나왔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이 친일면 사전을 편찬하면서 그 오너죠, 기업주 김연수의 친일 활동을 이제 파헤치고 또 경제학 쪽에서도 이 경성방직의 성장의 비결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우리 대표적인 매판 기업이나 친일 기업으로 가버린 케이스가 됩니다. 예. 뭐 민족 자본과 민족 기업이라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나중에 또 할 얘기 그런 그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수가 그 친일파로서 이미지보다는 뭐 교육자, 네. 기업가 뭐 이러면서 민족운동가로 나오고 뭐 위키피디아에도 보면은 보훈처에도 독립운동가로 소원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거 사실은 그 아마 그런 것이 당황스러울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적어도 이게 우리 그 청취자나 시청자분들께서는 김성수 하면 누가 뭐래도 친일파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정작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서는 민족운동가, 예. 독립운동가를 하다가 민족운동가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또 보훈처 가면 여전히 그 독립운동가로 소원받은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이미 친일 임명 사정에도 등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기구에서 만들어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도 김성수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왜 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것은 좀, 그 당시에 보훈처에서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네. 20여 명의 그 서훈자들을 다시 재검토를 했어요. 왜냐, 친일 임명 사전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9명은 이 서훈을 치탈 내지 박탈을 했어요. 박탈당했는데. 근데 김성수만은 보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뭐 이 재작년 그 교학사 고등학교 교과서 파문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보면은 김성수를 민족지사로 묘사했다고 하죠. 그렇죠. 교학사 교과서 그 이른바 우리가 쓰레기 교과서라고 예.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제시대 보면 이승만하고 김성수 또는 김성수가 관계한 동아일보로 적 비중이 높아요. 네.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체를 보자면 여전히 김성수는 민족 지도자로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보훈처에서 이게 분명히 그 취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던 이유는 뭐냐? 왜냐면 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서훈할 때 친일이 아니라 사소한 흠결 사항에서도 서훈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김성수는 너무 심각한 반민족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성수 후손들이 소송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걸 핑계 삼아서 안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문제들 우리가 아마 이번에 김성수도 역시 3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워낙 큰 인물들이라서. 예. 그래서 세 번째 때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인천 김성수의 친일 행적 어디서부터 오늘 시작을 할까요? 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어렵게요. 네, 참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게 쉽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그죠? 라디오나 이제 방송에서 네. 가볍게 들어야 되는데 네,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결론만 가지고 얘기해서 주고받을 수는 없다. 네, 네. 김성수 이런 친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수준을 올려서 가자. 네. 한국 사회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김성수가 친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사실 김성수 친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할 수밖에 없거나 하게 되었겠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따져도 볼 필요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우리 한국 현실에서 과거에 학습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 하거나 진보운동 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이 뉴라이트의 기수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로서 그 사람만 비판할 문제가 아니겠죠.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했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 비밀의 문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조목조목 좀 따져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김성수가 이렇게 이 유명한 한국의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때는 그것은 동아일보라든지 경성방직이나 고려대학교는 이 세 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 개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부자여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김성수는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던가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어떻게 해서 이 부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왜 경성방지나 학교를 만드는 대로 갔는가라는 부분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야기. 네. 그다음 어떻게 또, 부자가 되었는가. 예. 예.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데 왜 친일로 갔는가? 학교도 세우고 민족 언론도 만들었다는 사람이 왜 친일로 갔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가 집안 배경이나 그가 그 집안이 성장했던 경제적 배경을 좀 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성수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호남의 대지주 출신이고 보성 전문학교 를 인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동아일보를 설립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경성방직 물론 이제 김연수의 것이지만 뭐 형제가 매우 친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장남이야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형제들이 이러저러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뭐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대학 수준, 대학 교양 과목 수준이나 방송대학교 교재의 한국사 수준에 가게 되면 부르주아 민족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 그러면 한국에서는 또 쥐가 난다,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것이 대학 수준에서는 교양 과목에서 한국사 개설해서 일제시대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3.1운동 이후에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후퇴한다, 동요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광수가 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대변자인데 크게 봐서 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국내 쪽은 상당수가 친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김성수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산업혁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봉건 시대에서 바로 식민지로 갔기 때문에 부르주라는 그런 말조차도 계층조차도 형성이 돼 있지 않을 때 부르주아하고도 민족주의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민족주의에도 우리가 뱀이라고 다 뱀이 아니잖아요. 독이 있어야 독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다. 그럴 때 뭐냐면 민족주의하고 부르주아, 쉽게 자본과 계급이 결합된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지주적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또 노동자 농민이 민족주의를 수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하나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색깔이 나올 수가 있죠. 마치 태양의 빛이 원색, 흰색으로 오지만 무색 같지만 프리즘을 통하면 빨강, 파랑해서 7가지 색깔이 나오듯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나온다는 김성수가 친일로 간 배경이라든가 또는 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걸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보면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시면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동아일보가 좀 이광수를 스카우트해서 이른바 정치운동 하지 말자고 하거나 또는 뭐냐면 그 자치론, 갑자기 자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도 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입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김성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야기는 김성수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가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다면 자연히 다음 우리가 제2방 때 왜 친일로 가게 됐는가를 이해하는 하나의 고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주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라는 그런 얘기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친일 문제를 자꾸 우리 인간성으로 보면 안 돼요. 싸가지 없는 놈이니까 또는 원래 인간이 나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뭐 진보와 보수는 인격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친일을 하는 경우에도 특히 지주나 자본가들의 경우는 자기가 가진 사회적 주의나 경제적 주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친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정치적 기반하고. 따라서 이것은 감정적 요소가 아니고 구조적 요소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최후의 결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 왜? 자본가를 할지라도 독립운동 끝까지 한 사람도 있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큰 구조의 틀을 봐야만 우리가 치는 문제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중요한 인물일수록 더더욱 그런 게 더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죠. 김성수 집안의 내력은 어떤지. 네. 예. 김성수 인촌이죠, 호가. 네. 1891년도 전라북도 고창, 부안이죠, 부안. 네. 지금은 부안하고 고창이 달라져 있나요? 그렇죠? 예, 부안이랑 고창은 옛날에 고창군 부안면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고창군 부안면 인촌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호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내시는 게 유학자 집안이에요. 네. 그 조상이. 그래서 하서 김인후란 분이 있었어요. 네. 쉽게 말해 중종 때, 조광조 때. 중종, 조선 중기 중종 때. 무슨 사화? 아니야.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김효사 아닌가? 예, 그죠. 본능에다 맡기세요. 예, 본능. 예. 예. 기본기에다. 이럴 땐 처음에 딱 찍을 때는 처음에 생각하는 걸 찍어야지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옆에 한번 더 돌리면 틀려요. 그 틀립니다. 네. 바로 기묘 명현으로 추앙받는 하서 김인후의 13대 손이에요. 예. 근데 김인후 같은 경우는 기묘 명언이지만 이 호남 지역에서 대표적 유학자였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 사후에 장성의 필암서원, 부필자 바이암자, 필암서원이나 남원의 그 노봉선원 또는 이제 옥과라고 있죠. 옥과. 예. 옥과면 있죠. 예. 그게 연귀서원 같은 이런 서원에 배양된 사람이기도 해요. 호남에서는 그렇게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었는데 그 정도면은 호남에서는 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호남에서 명문 유림가예요. 네. 예, 그쪽에서입니다. 근데 잘 알죠. 이 근거지는 장성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장성을 근거지로 해서 그다음에 흩어져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흩어져 살는데 김성수의 할아버지 때. 네. 그러니까 그 일파겠죠. 하스 김인후의 일파 손이겠죠. 일단 그 낙제 김요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가 되죠. 이 양반이 고부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장성 쪽이 아니라 고부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르게 그 당시 고부군이 있었죠. 고부군인데 동학 가보농민 전쟁 때, 그때 역적이 난 고장이라 그래서 고부군을 없애버리고, 정읍군 이렇게 기본기 약하시고 고급 정보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놀라운 수준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고부군수가 그때 고병갑이었고, 조병갑.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여기 고부로 이사하면서 결정적으로 성장해요. 어떻게요? 예, 바로 이제 특별한 변화가 있었겠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변화가 결혼이었어요. 돈 많은. 예,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뭐 나쁜 건 아니고, 네네. 그렇죠, 뭐. 쉽게 말하자면, 이, 고부 쪽에 연일 정씨, 본관이 연일이죠. 정씨 집안이 있었어요. 이쪽에 장가를 들었어요. 예, 연일 정씨의 장가를 하고. 거기서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처가 근처에, 왜냐면 워낙 이게 그 정씨 집안에서 따님을 이뻐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 멀리 못 보낼 테니까 자네가 오게. 그렇게 해서 뭐냐면, 처갓집 근처에 고부군 부안면 인촌리에 거주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처가 바로 옆이죠. 그러니까 처가 덕으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처가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느냐. 만석군이었다 그래요. 만석군. 예. 만석군이면 기본적으로 추수할 때 만석이 나왔다. 뭐 최소한 이 정도. 뭐 약간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흔히 경상도하고 좀 다릅니다. 경상도에서는 만석군 하면 천석지기예요. 그렇죠. 거긴 농토가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근데 전라도는 진짜 그래요. 예. 하여튼 간에, 이거 결혼이 뭐냐 할 때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호남 유림 명문가와, 그 다음에 대지주가의 결합이죠. 아하, 그러니까, 인천 김성수 집안은 아우라가 있는 집안. 아우라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인데, 돈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렇죠. 그러나 연일정씨 집안은 돈은 많다. 양반집이면 암만 해도 이제 하스 김인후 집안하고 좀 차이가 있죠. 뼈대는 좀 얇다. 물론 이런 것들에서 바로 처가덕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가덕에는 또 플러스가 있겠죠. 또 사치하고 낭비는 안 했겠죠. 또 근거원 전략이라는 요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굳이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시세에 민감하게 잘 대응했다. 세 가지 요소.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일가가
그 하스 김은우 집에서 가장 잘된 집안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기 자신들이 뭐냐 고부 김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하, 스스로. 네,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파를 형성할 정도는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하긴 당시에 이제 막 시대가 막 변하고 그럴 때, 네, 예. 뭐 낭비를 했거나 또는 실효 영합하지 못했으면, 그렇죠. 예, 성장하지 못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냈다. 예. 이제 좋은 기반을 얻었지만 좋은 기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죠. 하드웨어만 가지고 안 되고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도 잘 돌려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 처가도 네. 그 전라도인데, 예. 전라도인데 그 저희 장인어른의 할아버지 때는 꽤 부자였대요. 예. 몰락하시고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때, 우리 장인어른 아버지 때는 그 뭐라 그러나 이 두 가지 못한 거죠. 네. 근검절약과 시루를 잘 타는 거, 이거 실패를 해서 몰락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시를 잘 못하신 거고. 네. 저도 결과적으로 저희 그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포항이었어. 네. 배도 가지고 계셨어요. 아, 예. 그래서 장인어른이 네. 일제 강점기에 동경 유학생입니다. 와. 와시다 대학 영문과. 예. 제가 어떻게 결혼했냐? 막내 따님하고 했는데. 예. 물론 몰락한 이후죠. 그렇군요. 이런 것 좀 방송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 이제 방송해도 되는 건데, 뭐 알아서 편집해 주겠지 뭐. 예. 그 와세다 대학 영문과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프린스턴이나 그렇죠. 뭐 이런 버클리나. 선망이죠. 네. 자, 하여튼 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아까 했던 그 낙제 김요협이란 분이 이제 부지런히 일가를 이뤄서 굉장히 기반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사망할 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줬는가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재산을 읽었다는 규모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망할 때 장남, 이 장남이 김기중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1000석. 그다음에 차남에게 200석. 차남이 김경중 됩니다. 김기중, 김경중 형제예요. 그러니까 1000석과 200석이 1200석이 되겠죠. 예. 뭐 먹고는 사는 집안이겠지만 그 정도면 학교를 설 정도로 부자는 아닐 텐데요. 1000석지기면 이제 경상도 가서는 떵떵거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호남에서 1000석지기는 그냥 알부자고 물론 크긴 크지만 그래도 이제 그 넓은 호남 평야. 예를 들면 면부자 정도, 리부자 정도는 되겠지만 그 이상은 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기반을 만들어놨죠. 근데 여기에서 뭐냐 그 두 아들이 탁월했던 거예요. 바로 김성수의 양아버지하고 친아버지가 되는데 바로 김기중, 김경중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재산을 크게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만석지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군요. 그래서 처가집보다 더 능가하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뭐 결혼도 뭐 잘한 거지만 본인들의 노력 그리고 선대의 노력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군요. 여기서 잠깐 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김요협이 할아버지의 김성수로 치자면 이게 도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남이 김기중, 차남이 김경중이에요. 근데 김경중 차남한테서 김성수, 김연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그 큰아버지가 무후였어요. 자손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입계를 하는 겁니다. 양자로. 그런 거 많이 했죠. 할 수가 있겠죠. 맞아. 동생의 아들을. 그렇죠. 장남을 그것도.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장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죠? 결과는 김경중 집안이 사실은 다 이어받은 셈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뭐냐면 이 큰아버지 김기중에게서도 또 한 분이 또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동생 하나 또 있습니다. 동생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장자로서는 김성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전체의 장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성수가. 그렇죠. 자, 근데 이들이 이제 또 이사를 가요. 그래요. 쉽게 우리가 인천리에 있었잖아요. 인천리. 그러니까 장성에서 고부 이제 부안면 인천리로 왔다가 다시 뭐냐면 이 김기중, 김경중 단계 와서 줄포라고 하는 데로 이사를 갑니다. 줄포는 잘 모르는 데인데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부안 맞은편에 있어요. 주소를 하자면 이제 거기가 인천마을 부안군의 지금 건선면이에요. 건선면. 근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만을 통해서. 가까운 데로 이사 갔군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입지는 많이 달라요. 도해지예요. 도해지. 줄포가. 자, 거기로 이사 간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뭐 고향을 뜬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이 시기가 1906년도 전환 시기예요. 뭐 러일전쟁 전환 시기지만 우리가 1895년부터 어떻게 돼요? 94년, 95년이
94년 뭐 갑신정변 그리고 을미사변. 갑오경장이지 갑신정변은 아니죠. 갑신정변은 84년이고 예. 예. 갑오경장 그리고 을미사변 격동이었죠. 또 있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갑오농민전쟁, 네네. 동학농민혁명 예, 예. 또는 갑오농민혁명 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호남청에서 시작됐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예. 고부. 예.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하고 이 시기에 대주주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밀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밀란들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동학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또 이 동학의 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파. 예, 여파가 있고. 그다음에 화적들이 출몰했어요. 아, 살기 힘들어지니까 도적대들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모이면 도적이 흩어지면 농민이다. 네. 라는 것이 계절형 도적이 생깁니다. 하긴 뭐 저 바이킹도요. 원래는 북유럽에 살고 있던 농민인데 예. 먹을 거 없으니까 배 타고 내려간 거고 또 우리가 왜구라고 얘기했을 때도 일본의 정규군들도 있었지만 또 그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죠. 스시마 쓰면 농민들이 예. 뭐 흉년 들면 오는 거예요. 네. 연장 그렇기도- 들고. 예. 예. 그래서 왜구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예. 아. 그걸 계절형 해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긴 뭐 예. 그래도 분명히 정규군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일본 역사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예. 자,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줄풀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치안 문제, 안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가를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뜩이나 부자 집안인데 그렇죠. 모여 살고 있으면 표적이 될 수 있다. 뭐 여담이지만 이제 이른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나요? 네네. 이제 경주 최부잣집 얘기도 들어보고 또 부잣집 얘기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주변에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어떤 그 최부잣집 종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손께서. 야, 그 매우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네. 부분도 있다. 또 하나는 그거 안 하면 흉년 들었을 때 밀란 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네. 그래서 처세의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양자 결합된 걸로 봐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도 솔직히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건 이제 평소에 덕을 쌓아라. 네. 라고는 얘기일 네.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게 고가나 그게 쌀 뒤주도 하나 가져가게 한다는 얘기가 눈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뭔데 꼭 우리가 선의까지 나쁘게 해석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김경준 행자도 이제 줄포 이사 갔을 때 거기가 뭐냐면 도시잖아요. 도시란 것은 관공서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다 일본군 병사들이 주둔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치안의 문제가 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안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또 엄청나게 또 부자가 되는 계기를 가져요. 예.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가 줄포가 갖는 아주 그 경제적 입지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입지 조건이 좋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잘 알다시피 전북평야 우리가 김제만경 네. 징계맹계. 진계명계 외밑들이라는 게 바로 여기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지역은 평야지대죠. 예. 오른쪽으로 이제 산이 있지만 모악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 해안 쪽은 다 평야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금강 흐르죠. 네. 만경강 만경강. 흐르죠. 그다음에 뭐죠? 그 만석보 했던 고부천. 네네네. 고부천이라든지. 고부천. 예, 이렇게 해서 온갖 그 정읍천이라 이게 사방으로 동서남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평야지대를. 예. 예, 그렇게 돼. 금강 빼면 큰 강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나 어찌됐건 그게 흘러가는데, 동서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사만 이래로, 우리 아시죠? 김제의 무슨 저수지? 벽골제. 아, 예. 예. 가장 최대의 저수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삼한시대 김제 벽골제 그리고 뭡니까 그 의림지. 제천이죠. 예, 제천의 의림지. 의림지 밑이 상주 공검지도가 있고. 그러니까 밑이라고 해서 호남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쪽을 뭐 호남이라고 했다 그러고 상계 공검지로. 호가 어디냐 할 때 호남 호수에 대해서 네네. 뭐냐면 그 기준이 아주 뚜렷한 정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천을 의림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만큼 커다란 또 금강으로 보자 얘기도 있고. 예, 삼한시대 커다란 그런 저수지를 수리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토가 그때도 널찍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중심지대라는 거죠. 그렇죠. 쌀 농사 중심지대였어요. 예. 지금도 그러다 보면은 넓죠. 지금도 보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 축제를 하는 데가 그렇죠. 김제 아니겠습니까? 지평선 축제 하는 데죠. 워낙 그 지평선이 보일 만큼 예. 탁 트여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 하면 그래서 이건 대주주가 오랫동안 많았고, 네. 내가 국가로 봤을 때 이것은 뭐냐면 농업 국가에서는 부의 원천이 되죠. 세수에.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봉건 수달이 무척 많았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부구순 3년 하면. 아,
거부군수 3년 하면? 예, 일확천금 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병갑이가 쫓겨났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뇌물 써가지고. 조병갑이 그래서 그렇게 쥐어짜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렇죠. 뇌물 쓰고 다시 돌아오고. 네, 매간매지로 해서 네. 그래서 벌충한지 거부해서 벌충한 거예요. 네. 그러다 또 한번 쫓겨났는데 다시 또 뇌물을 써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또 고분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농민들이 얼마나. 예. 그러니까 잘 알듯이 바로 만석부 이야기도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만석보. 그것도 이제 관계시설, 수리시설로 이렇게 저수지에다가 볼을 쌓아놓았는데, 네, 물을 공급하려고. 그 다음에 하면 이제 뉴라이트의 네. 식민지 근대화론 제1번지가 바로 여기에요. 아. 그 다음에 또 식민지 수탈의 제1번지로서 조종래 선생의 아리랑 소설이 나온 것도 바로 여기잖아요. 네네네.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 우리끼리 재밌어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얘기 돌아갈까요? 예. 네. 자, 그래서 줄포는 한마디 하면 미국 상품화 기지예요. 예. 다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뭐냐면, 이 평야지대인데, 이 개천이 뭐냐, 얇아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수리 시설이 계속 조선부터 수리 조합 활동이, 수리 시설 개선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뭐냐, 이제는 넓은 방대한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집산지이고 수출 기지가 바로 줄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뭐 제일 큰 거야. 아니, 군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군산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대항, 군산과 합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제 식민시대 때 흔히 말하면 목포는 면화의 목포라 불러요. 아, 면화, 솜. 면화 수출. 네네네. 그 다음에 군산은 1926년도에 사이토 총독이 보고, 네. 군산 항구에 하역된 엄청난 쌀더미를 보고, 쌀의 군산이라고 해서 쌀의 군산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이 일단 최고죠. 하긴, 그 전군 가도라고 네. 전주에서 군산을 잇는 신장로 그렇죠. 2차선. 거기. 그 최초의 신장, 예. 그 포장도로에. 최초의 포장도로잖아요. 거기 양쪽에 벚나무 심고. 그렇죠. 그래서 전군 가도가 그 벚나무로 유명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도 바로. 그 벚나무가 건재하죠. 더 심었으니까. 예. 예. 하여튼, 근데 쉽게 말하면 군산이 있으면 줄포가 두 대항인데 이 근처에 보면 이제 김제 1위 정읍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 농업지대잖아요. 네. 예, 됩니다. 그 다음에 줄포, 전주, 남원 이런 데가 또 이제 상품 집산지예요. 예. 그럼 이 배후에 있는 쪽인데 이 줄포의 경우에는 이 줄포 항구가 기선으로 네. 군산, 그다음에 법성포 알죠? 법상포, 영암. 법성포, 네, 예. 굴비로 유명한 예, 데가. 예. 근데 목포, 인천, 인대로 배가 갔어요. 전기 기선이. 네. 그 다음에 영암. 배후에는 부안, 고부, 흥덕, 정같이 곡창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미국의 집산지대 또 여기서 뭐냐면 해외 수출할 때는 군산으로 또 날라요. 네. 그러니까 그 양대 항구이면서도 동시에 또 뭐냐면 군산으로 또 이송하고 또 이제 직접 내보내기도 하는 이런 와, 역할을. 알짜배기네요. 예, 그래서 일제 초기, 그러니까 1910년대 있지 않습니까? 1910년대에 이 질포항에서 네. 실어 나른 영광 곡식양, 미곡양이죠. 네. 5만 석이 됩니다. 오. 5만 가마죠, 쉽게. 오만가마. 예. 오만가마. 예. 바로 이 기중 김경주 형제가 이사를 갔던 것은 안전만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승지로 가야지. 뭐, 계룡산을 가던가 네. 아니면 뭐, 안전한 데 가야 되는데. 그러나 쌀을 그럼 수출하려고 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공격적 방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개항기에는 미국 수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상품화가 진행됐어요. 네네. 그 가장 진행되면서 뭐냐면 미국의 상품화와 연동되어서 네. 연결되어서 이들이 질포항으로 간 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그 이유만 있었던 겁니까? 예, 아니죠. 또 있었겠죠. 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크게 보니까 두 가지죠. 아까 앞서 했던 치안의 문제하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에 줄포로 갔을 때 아마 이 사람들 시세에 밝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도 보면.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럼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할 때 우리가 보면 이제 개항이 되잖아요. 네. 군산이, 개항이 되는데 1899년에 네. 되는데 이 개항 전환 시기로부터 해서 이제 활발하게 쌀의 상품화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상인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선인 미국 상인들은 이제 조선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가면 쌀을 거둬요. 모으겠죠. 네. 해서 그러니까 질포항에다 모으겠죠. 네, 모으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넘기겠냐면 이제 군산항으로 넘긴다고. 네. 군산에 이제 수출을 하는 데로 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이윤이 생기겠죠. 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뭐냐면 토지를 사는 거예요. 아. 땅을 쌈까지 삽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대지주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이러한 과정들의 일반적 코스였어요. 네. 바로 김기중, 김경주 형제도 바로 이러한 것과 연동돼서 부를 획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게 일본인들이 이 시기에 또 들어와요.
김기중, 김경중 형제가 1906년도 전후에 질포로 가는데 일본인도 알겠지만 러일 전쟁 전환 시기 1904, 5년 시기에 러일 전쟁 끝나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조선을 거쳐서 가잖아요. 예. 황금의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에 보면 하시모토 농장, 그렇죠. 또 이제 그 구마모토 농장, 네네. 또 이런 거 있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자기들이 살았었던 그 황금빛 벼들이 이렇게 있었던 엘도라도 같은 그런 이미지로 지금 그쪽 옥구라던가 군산이라던가 그쪽 간척지라던가 그것이 나로 남아 있어갖고 그때를 못 잊어서 노인이 다 돼갖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관광객도 와서 고향 방문단 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조선이 고향인 거예요.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도 2주 전에 네. 그래서 그 김제 군산을 우리가 답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하시모토 농장 다 확인해봤는데 네.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부가 더 확대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김경중, 김기중 형제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대주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토지를 자꾸 모을 때 있어서 토지가 누군가가 가져가면 누군가는 토지가 조선인들이 농민들이 잃게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그 무토지민이라 그러죠. 토지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것이 뭐냐 사회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속에서 뭐냐 밀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속에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포로 간 것은 굳이 줄포로 간 것은 줄포 안 가고도 할 수 있는데 안전 문제랑 그렇죠. 그리고 사업적인 문제 두 개가 결합돼서 갔다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이때 그 지주층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 불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지주들의 경우에는 이 전북 전라도 지역은 굉장히 호남 지역은 의병도 많지만 밀란도 많았잖아요. 이게 농민 황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무토지민들이 오고. 근데 당연히 지주가 타켓트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대응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누르는 거죠. 무력으로. 그건 쉽게 말하면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공권력과. 요즘도 많이 공권력이 그렇죠. 뭐 노조 탄압할 때 보면은 경찰한테. 그렇죠. 또는 요즘도 근데 얘기는 공권력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있잖아요. 일본. 일제. 일제가 이제 1905년 이후에는 일제가 통감부를 만드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나쁜 케이스죠. 두 번째는 혁명적 케이스가 있어요. 혁신적 케이스라고 할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땅을 전부 또는 일부겠죠. 대체는 일부를 농민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또는 공공기관에 요즘 말로 하면 기부채나 비슷하게 기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긴 있어요? 대한매일신보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신문에 보면 황성신 제가 오래돼서 근데 윤기서, 박성현, 이희직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내놔요. 하긴 몽양 여운형 선생도 일찍이 그 노비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일제시대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토 시민들을 보고 또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서 아예 뭐냐면 영주든가 어디서는 아예 자기가 가진 땅을 소장인들 다 줘버려요. 그 자기 올라서 그 뭐냐면 노동자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톨스토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톨스토이의 영향이. 맞아요. 톨스토이가 자신이 상당히 그 돈이 많은 지주 출신이지만 그런 그 박애주의가 있었죠. 그 무소유로 가잖아요. 무소유 있었죠. 또 사회주의 영향도 있었고. 보통 뭐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세 번째로는 이제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흔히 해서 1900년대로 우리가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는 근데 요즘은 애국 계몽 운동을 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뭐냐면 식산, 흥업, 부국, 강병, 그다음에 배워야 산다, 계몽 이렇게 했는데 그 상당수가 친일로 가버려요. 친일로. 그래서 이제 흔히 해서 이제 애국이라는 말을 잘 쓰기가 조심스러워서 자강 운동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하는데 바로 자강 계몽 운동에 참여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산업도 육성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냐면 일제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시도. 이게 세 번째 케이스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김성수, 인천 김성수의 그 집안 이 지금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이 세 번째. 그렇죠. 정확히 보신 거예요. 바로 김성수는 바로 그의 아버지 세대는 그 할아버지 때와 달리 상대 보수적 유생 집안이긴 하지만 이런 변화를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바로 이제 되는데 그 이유가 좀 있겠지요.
상인의 현실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인이라기보다 일단 네. 그 가풍이라고도 중요해요. 가풍. 네. 어찌됐건 간에 내세울 수 있는 게 하서 김인후. 그렇죠? 유학자로서의 네. 하고 또 상당히 그 친했던 네. 그 항맥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이제 근데 그것이 13대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건 어디까지나 이미지고. 이미지. 네, 그러나 약간의 일말의 분위기는 있었겠죠. 네. 네. 그러나 그다음에 또 보면 강무개혁식이라고 있죠. 우리가 그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이 광무로 연호를 광무로 하고 했죠. 하면서 뭐냐 이제 이른바 그 근대화를 하잖아요. 네. 위로부터의 근대화라 그러는데 위로부터 개혁. 그러니까 전제 군주제에 입각한 이제 근대화죠. 네. 요 시기에 뭐냐면 김기중 이런 분들이 참가한단 말이에요. 관리로. 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돈을 모으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수의 양아버지가 그렇죠. 여기 그 대한제국의 관리로 참여했다는 그렇죠. 하셨다는. 예. 또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에 그 친아버지가 경중환이에요. 네네. 호가 지산인데 네. 이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강한 뭐냐면 위정착사적 기질이 강했어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없어져가는 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서서히 변화가는 근대화를 수용하는 그 유교적 입장을 지키면서도 근대화를 수용하는 입장. 아, 유교적인 지조를 지키면서도 예. 근대화 그리고 돈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 돈을 가지고 자강운동에 써야 된다. 써야 된다라는 이렇게 그런 거. 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 시대가 김선수, 김윤수가 되면 이제 유교는 아니겠죠. 네. 예, 이제 완전 근대인이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그 김성수의 양부와 친부 네. 두 아버지는 교육 운동과 학회 활동을 합니다. 네. 이 시기에 우리가 애국 개몽 운동할 때 보면 이제 학교 설립이라든지 네. 또 각종 학회, 대한흥학회, 뭐 대한학회, 뭐 대한협회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여기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그 이제 양 아버지고 근데 원래는 그 큰 아버지 김기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1908년에 그 영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요. 신식학교죠, 신학교. 예. 신식교육이 복지키는 거예요. 요게 지금은 현재 줄포 초등학교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오래됐죠. 예, 100년 넘었죠. 야, 100년 넘었네. 예. 아, 이게 이제 그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사돈 쪽. 네. 그 사돈 쪽이 뭐냐면 그 창평고시예요. 네. 고시 집안인데 여기 고정주란 분이 있어요. 네. 이 고정수가 누구냐면 바로 김성수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돈가이 되겠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이 양반이 또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중이라는 사람도 아까 학교를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돈 쪽, 그 김성수의 장인이 되겠죠.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아예 일찍부터 창흥어숙이라든지 영학원 같은 데 개설했어요. 네. 영학원, 영학교 이런 것도겠죠. 근데 김성수는 바로 이 영학원에 1906년부터 들어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네. 공부를 했었어요. 신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자연의 신교육부터 시작한 거죠, 김성수는. 예, 소년 시절에. 네. 그다음에 친아버지 김경준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 양반 같은 경우도 호남학회 하고 호남학보라는 이제 기관지가 있겠죠. 네. 여기서 바로 자기 사돈, 그러니까 아까 고정조하고 같이 일을 했고 간부가 돼요. 그러니까 양부와 친부들이 이렇게 예. 계몽운동, 신교육, 뭐 학교활동 뭐 이런 것들이 그 김성수, 김현수 형제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예,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아이 뭐 빨리 김성수 친이나 동아의 비밀을 알고 싶다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갈 길이 먼데 네, 갈 시간이 길이 많이. 그러나 예.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주로서의 성장이 예. 나중에 자본가로 성장하고 이런 자본가의 성장이 어떻게 나중에 신율로 가는가라는 이런 맥락들을 이해할 때는 이 전체를 아시는 게 내공 있는 공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지루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좀 하자고 좀 결심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소년 김성수는 신교육을 받기 받았죠. 시작했고, 예. 어떻게 청년이 되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교육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양부가 했던 게 대한협회 쪽하고 관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대한협회 이제 소식지를 받겠죠. 근데 대한협회가 처음에 대한자강회였어요. 그때는 상당히 항일적이었어요. 예. 나중에는 이게 대한협회로 하면서는 좀 뭐냐면 친일 비슷하게 가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한자강회 단계에서는 항일이었고 대한협회 단계에서는 항일성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모여지고 나중에 친일로까지 가게 되는 이런 케이스의 단계지만 그래도 그것조차 김성수는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네. 특히 대한협회 군산지회의 총무가 있었어요. 한승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승직. 예,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 유학을 결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와세다 대학을 갔는데 와세다 대학을 가서도 어디입니까? 정치경제학부잖아요. 아. 근대 자본주의 학문이죠. 네. 정경학부에 들어갔던 것은 과거에 없었던 학문이에요. 그렇겠군요. 문학은 그때 과거에 있었잖아요. 문사철은. 네. 예, 됩니다. 나아가서 자기 동생 김연수, 수단 김연수를 자기 김성수는 어떻게 합니까? 넌 나중에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공부할 때 너는 경제학을 공부해라.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실용적인 그런 그렇죠. 학문을 배웠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자기 동생 김연수는 그 명문 대학이죠. 교토 대학교 교토 대학은 경제학과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벨상 수상자가 도쿄 대학보다 많이 배출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자긍심이 드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죠. 관료는 물론 이제 도쿄 제국대학에서 많이 이렇게 배출되지만요. 동경대학에서. 네.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걸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통적인 네. 유교 소양을 가진 집안에서 대지주에서 아니, 이렇게 유교적인 지향을 가진 집안이 대지주와 지주가 되면서, 결합하고, 예. 그래서 경제적 성장도 하고, 네. 가문의 의세도 커지고, 예. 여기에다가 시세에 잘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 변동에 잘 능동적으로 대처했죠. 해서 더욱더 확대해서 더 큰 부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돈을 다 털어먹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것을 변화하는 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변화한 셈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이른바 애국 개몽운동 때 이제 자강운동 쪽에 나가고 그 속에서 김성수하고 김연수는 근대인으로서 네. 그냥 근대인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의 정수인 정치경제학부나 또는 경제학부를 통하면서 와 쉽게 얘기하면 땅만 움켜쥐고 산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전통적인 유교의 성략적 기반한 지주관계 있잖아요. 네. 농촌 지주에서 이제 부자적 인간형이 탄생하는 전환 과정을 이 3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네, 어떻게 해서 땅을 모으고 돈을 벌었나?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 모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치부 과정이고 그 결과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김성수하고 김연수가 이어봤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들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은 동아일보하고 고려대학교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정작 지지로서 이 고부 짐씨 집안의 내역을 몰라요. 예. 엄연히 지금까지도 고창에서는 그 땅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직도 그 김씨 집안에 고창이 89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그냥 고창의 농민들이 그 뭐냐면 땅 돌려달라고 고려대학교 와서 농성하고 총장실인가요? 어딘가 때 점거하고 그랬어요. 아, 기억납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성방직이라는 기업만 보지만 지주였다. 호남의 최대 지주 중에 한 명으로서의 그 김성수, 일본의 지주를 제외하자면 네. 그 집안 내력의 그 내역을 일제 시기에 어땠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네. 연세대학교의 김용섭 교수님이라고 아주 원로학자시죠. 정년퇴 마시고. 예. 이분이 어떻게 해서 고려대학교 안에 기증되어 있던 그 김씨 집안에 예. 도조부라고 하는 것을 입수해요. 도조부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추수했을 때 추수기예요. 아, 얘는 여기서 몇 가문을 추수했고 그렇죠. 예, 추수한 이런 거. 것이면 또 얼마나 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지도를 받는다 이런 것도 있죠. 예, 매출 전편에. 그렇죠. 예. 기업으로 치자면 네. 그런 거죠. 바로 이것이 1918년부터 24년 6년치가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김씨 집안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기중 예. 있고 그다음에 그 양장자인 김성수, 네. 그다음에 그 집안에 이제 차자 네. 둘째인 김재수라고 제가 아까 있다 그랬죠. 예. 호가 우송이라고 하는데 이 쉽게 말하면 장남집 추숙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경중 집안이 아니라. 장손 집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 세부자의 땅들이에요. 네. 그래서 추수기로 하는데 그럼 이제 땅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니까 이 세부자 땅이 저도 다 못 외워요. 네. 부안면, 그다음에 건선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고창군, 부안군, 정읍군, 옥구군, 김제군, 장성군, 화순군, 논산군, 대전군에 걸쳐서 세부자의 땅이 있었어요. 아니 거의 그 호남, 그 전라남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까지 9개 군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그 최소한 전라북도 정도 면적은 나오겠군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과장이 좀 심하나요? 대단히. 예. 그러면 대한민국 땅이 너무 좁아집니다. 그런가요? 9개 군이면 상당히 큰데. 9개 군 전체가 아니고 9개 군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네. 9개 군 전체가라면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 세부자 땅이 그렇게 9개 군에 걸쳐져 있는데 그 중에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고창군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성수 하면 그 고창을 떠올리는군요. 그렇죠. 네, 지금도 고창 많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토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토지 규모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18년부터 24년이니까 18년 시작부터 볼까요? 18년에 가면 그 아버지 김기중이죠.가 3,000여 두락이에요. 이게 뭐죠? 두락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인천 김성수가 5,600두락이에요. 근데 제수가 3,000두락이에요. 합치면 11,700두락이에요. 11,707두락.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하면 정보로 하는 게 좀 편하겠죠. 정보가 정보로 하게 되면 약 747.89 정보예요. 1정보가 1헥타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헥타르는 100m, 100m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0m, 100m인데 이게 만이니까 각각 100이니까 100m 10km, 10km네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이것이 그러면 한 쉽게 747 정보잖아요. 네. 이걸 헥타르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와. 가로 10km, 세로 10km, 정사각형보다도 넓은데 엄청난 토지네 이거 정말. 네, 그럼 여기에 뭐냐면 보통 우리가 1정보에서 쌀이 10석 나와요. 10가마. 10가마. 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대충 이게 만석찍이 가깝다는 거죠. 그렇군요. 747.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규모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처음에 처음에 장가 들었을 때 천석찍이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100정보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100정보 정도. 근데 747정보가 됐죠. 그러면 그 18년은 그렇고 24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7배졌죠. 근데 24년에 뭐냐 더 늘겠죠. 예. 그래서 김기중이 2,800여 두락. 네. 근데 김성수가 5,800여 두락. 김재수가 4,900두락인데 13,605두락인데 868.65 정보가 나오니까 대충 뭐냐면 120 정보가 느는 거예요. 네. 120 헥타르가 는 거죠. 예, 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수원이 있었어요. 가수농장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7배 증가보다 86배나 증가하는 것인데. 그렇겠군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 과수원은 일부고 점차 그걸 이제 농장화하고 있지만 큰 전체는 밭이 없다는 거예요. 아, 거의 논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벼농사죠. 벼농사가 짭짤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 우리 또 어려운 용어 쓰겠습니다. 모노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모노컬처. 미곡 단작. 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냐 경제사를 모르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예. 그러나 경제사를 모르고서 한국 사회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일제시대 소작지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하여튼간에 이 시기는 뭐냐면 쌀이 수출됐던 시기예요. 일본이 쌀 부족했잖아요. 일본 쌀이 부족한 한데다 두 번째 뭐냐면 이들이 한신 공업지대. 한신. 아, 그러니까 오사카와 고베. 고베, 한신. 여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인 벨트라인의 공업지대 같은 일본의 쉽게 근대 산업화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한신 공업지대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일본의 자본가들이 뭐예요? 물건을 만들 때 경쟁력이 있으려면 저임금으로 갔겠죠? 예. 근데 쌀이 부족하죠? 예. 그럼 쌀값이 높아지면 임금을 높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싼 데서 그런 쌀을 사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조선이 바로 쌀 수출 기지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이것이 일본의 한신 공업시대의 노동자들에게 저고가로 가는 거예요. 네.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만든 면제품 있죠. 네. 이것이 다시 한국에 수출되는 거예요. 비싸게. 그렇죠. 이게 미면 교환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일본 산업의 발달에서는 한국의 쌀을 무시하셨다. 이게 바로 이런 거에 연동되어서 바로 미국 단작으로 갔다는 것이고 시세에 정확히 대응했다는 정확히 것이죠. 대응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면 땅이 많았으면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도 부담스럽신다면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네, 한 2, 3분 정도에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작농이 그럼 많았겠군요. 그렇죠. 네. 1923, 4년도 세 집안, 세 사람이죠. 네. 소작인 총수가 여기 좋아요. 박정희 죽기 1년 전. 1978. 예, 1978명이에요. 군더러시면 몇 명이에요? 와, 이게 가족까지 합친 겁니까? 아니면은 소작농이죠, 그냥. 소작농. 그렇죠. 와, 그래. 자긴들. 오, 자긴 세상에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200인 이상 이내가 중소기업이네요. 네네. 그러면 2,000명 정도는 뭐죠? 와, 큰 기업이네요. 예. 자, 그 대기업이죠. 근데 잘 계산해 보세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아까 860 정보였어요. 네. 나중에 확대된 것까지 포함하면. 네. 860 정보의 소장농 숫자가 대략 2,000명 잡읍시다. 네. 평균 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0.5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럼 네. 뭐죠? 그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3헥타르 이상을 대농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러면 1헥타르 정도가 되면 그냥 고만고만 먹고 사는 소농이에요. 근데 그 자급자족. 반이니까 예. 1년에 절반이 부족한 거지. 5가마도 뭐 그러면 이거 5가마에서도 또 지대 내야 되잖아요. 그럼 먹살기 힘들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1헥타르 1정보가 10가마, 네. 3정보가 이제 대농, 1정보가 소농, 자영농. 네. 그러면 0.5정보 이하니까 이건 빈농이죠, 영세농이죠. 그래서 또 지대를 또 내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오늘 그 얘기할 게 더 남았습니다만 예, 바로 여기서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이제 됩니다. 지주로서의 이제 일제시대 때 그 김성주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동아일보나 그 다음에 경성방식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를 또 하게 될까요? 네, 지금 오늘 너무 머리치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예.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소작쟁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 예,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농업에서 이익이란 게 한계에 도달하게 되니까 네. 경성방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고 동아일보는 경성방지 이익을 위한 대변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지주와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해서 동아일보에서 이광수 불러서 여러 가지 자치론도 내보내고 하면서 하는 정치 노선이 가기 때문에 그 베이스, 기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 지주 집안이 그 대주주가 되었는가. 예. 그러면서 소작인들을 많이 고용하면서 소작쟁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경방의 탄생. 경방, 예, 경성방, 자본가의 탄생, 예. 예, 김씨 집안 자본가의 탄생 흔들리는 하겠습니다. 민족 부르주아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